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항소심 김성태 선고가 있어서 오늘 법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재판이 몇 번 열렸는데 신경을 못 썼고 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더니 결심이었다고 얘기가 돼 있어 갖고 선고 날짜를 챙겼어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워낙 소법정이라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원래가 김성태 재판에는 그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몰려다니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번 남부법원에 갔을 때도 뭐 남자, 여자, 뭐 나이 든 사람들 뭐 하여튼 뭐 30대, 40대들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대는 안 하고 막 2시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법원에 도착하니까 그게 2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좀 많아서 여유는 있었는데 보니까 뭐 2시 10분부터 선고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302호로 가려고 3층으로 갔는데 그 앞에 303호 앞에 기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벽에 붙어 있는 재판 내용을 봤더니 전 동그라미 환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란 수개, 딱 보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 건이잖아요. 근데 2건이 돼 있는데 같은 시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시간이 돼 있으니까 그것이 1시 50분에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앉아 있는데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한 1시 40분쯤에 문이 열렸어요. 법원 문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후다닥 줄을 서는데 저도 얼른 거기 잽싸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다행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기자들이 방청석 중계방으로 가고 그랬어요. 저는 그 본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들어보고 뭐 대단한 거 아니면 나가려고 생각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 압류에 대한 거였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2000몇 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연도는 모르겠고, 이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그 재산 압류 추징에 대한 건데, 이게 뭐 2205억 이거 추징된 거라 이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재산 압류를 하면서, 사실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때 뭐 추징 안 된 거 강제 몰수하는 뭐 이런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무기징역은 이건 뭐 대통령 사면을 받았는데,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추징금은 사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내야 된다.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된다. 이래갖고 2013년도네. 2013년 영일동 집이 아마 경매가 된 사건, 공매가 된 사건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부가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고 이순자 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압류를 집행하는 이런 문제였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뭐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법 취득한 재산이나 불법 취득했다고 유리한 재산에 대해서 몰수를 할 수 없을 때는 뭐 이래 갖고 시작되는 건데, 제가 다 받아 적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고 있네. 불법 유리한 재산도 유리한 재산에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 뭐 헌재가 합법적으로 이거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런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유리한 재산을 다시 소유를 했다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압류 집행 이런 거를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압류 집행된 이런 재산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불법으로 취득한 것인지 취득한 것을 유리한 것인지 아마 여기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연희동 그 집 본체하고 정원에 대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다 통상적으로 뭐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1969년 10월에 이순자 여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다. 그래서 11년 전 1980년도 기준에 11년 전에 취득한 것이라 이것이 대통령 당시 뇌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뭐 불법 자산 몰수 이걸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구가오 이것을 이제 정축한 것이 1987년 9월달에 이순자 여사가 이것을 뭐 개조하고 이렇게 등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거 보수한 이력도 자료를 제출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으로 공무원의 불법 몰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정원에 대한 것도 이것도 전두환 대통령이 이것도 1980년도 6월까지 잔금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1982년 12월 달에 잔금 이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랬고 이것이 아마 1999년 이것이 그 아들 전자국 소유로 이전되었다가 1999년도에 이택수 명의라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비서관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명의로 됐다. 그러면서 이것이 피고인이 이미 취임하기 전에 취득한 것이라 불법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본체와 정원은 압류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뭐 여기서 공문법 이렇게 쭉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위급한 것이 아니므로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취소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별채인데 이것도 이제 토지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3년 압류하고 매각을 했는데 이게 이순자 여사의 동생 처남 이창석에게 낙찰이 됐다. 뭐 이 사건은 우리가 아마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것은 뇌물의 일부로 자금 세탁으로 돼 있다가 자금 일부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그 이창석 씨가 매수한 것은 자금을 보관한 것으로 뇌물을 보관한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매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 수익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이거는 공무원 은닉자산 몰수 범죄 몰수에 충족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 4월 피고인의 며느리인 이윤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었고 아마 이 당시에 추징금을 내야 될 그런 그 시기가 임박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였는데 이윤혜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었고 그다음 비정상 거래였었고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 소유권 이전 후 4, 5개월이 지난 2013년 9월 10일 정제국이 제출한 재산에 이 별채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희동 별채가 이창석이 불법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공무원의 또 이 재산 그 공무원의 범죄 몰수법에 따라 이것은 이은혜에게 며느리에게 추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뭐 이거를 압류하는데 충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 등등 또 얘기를 했네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별채는 네.
아마 이것이 압류되고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지금 오늘 그 선고가 난 것 같은데, 하여튼 본체하고 정원은 괜찮고 그 앞에 있는 아마 그 별채는 압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판을 봤습니다. 뭐 우연치 않게 좀 본 거고, 이제 어차피 이제 간 거니까 김성태 재판을 봐야 되니까 뭐 그 재판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불이 나게 뛰어서 나왔는데, 이 재판이 그 벽에 붙어 있는 재판 안내에 보니까 전두환 하면서 사건명이 반란 수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사실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진 않거든요. 예, 재산 몰수하는 이런 그 건에도 반란 수괴라고 사건명을 적어놓은 이런 걸 보고 좀 씁쓸했고, 지난번에 조국이 그 어미한테 부탁했던 그 학교 운동학원 여기에 대한 거, 이 사람들이 그 은행에 내야 될 돈 빌려서 갚지 않았던 거, 그리고 또 세금 납부해야 될 거, 이거를 하나도 납부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그 조국이 그 어미한테 부여한 뭐 어미가 재산이 뭐 몇십원 뭐 있었다고 했나요? 전두환 대통령이 뭐 28만 원밖에 없다고 한 것에서 그렇게 비웃었던 좌파들이 여기 대해서 왜 입을 쳐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조국이 그 어미가 뭐 돈이 없다는 그걸 보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전두환 대통령이 가했던 이 법률 가지고 전두환 이거 가지고 조국이나 조국의 동생에 대해서 또 뭐 그 여자가 또 그 뭐 어미 소유인지 그 며느리 소유인지 둘째 며느리 소유인지 모르지만은 미술관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면은 그 운동학원이 내야 될 그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충분히 몰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조국이나 조국 동생 조국에도 편치는 않을 겁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한테 한 꼬락서니가 있으니까. 네. 그러고 나서 뭐 하여튼 재판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김성태 재판으로 갔는데 바로 옆 호시였으니까 줄이 좀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고 또 아는 애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쪽에서 2시 그 김성태는 2시 반이지만은 그 재판 법정에서 다른 재판들의 선고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열리는 줄 알고 얘가 미리 들어가서 앉아 있는 줄 알고 자리를 좀 맡아 놓으라고 했더니 나중에 얘가 왔어요. 저를 데리러. 그리고 모른 척하고 얼른 앞으로 따라가고 앞줄에 서서 용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줄을 설 때 제 앞에 있던 놈이 그 김성태 뭐 보좌관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김성태 그 재판에 나왔던 인간이고, 옛날에 그 방통위 그 싸움을 할 때 그렇지 않구나. 그 나중에 유해빈이가 김성태를 쳐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강서 뭐 시민들 이렇게 해갖고 그럴 때 유해빈한테 막 가슴 내밀고 싸웠던 그 남자예요. 이 남자가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막 모른 척했죠. 고개도 숙이고 입막이 됐으니까 알아보지는 못할 거라 생각하고 눈길은 안 마주쳤어요. 뭐 그 사람들하고 눈길 마주쳐서 제가 그 사람들 머리에 인식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러고 서 있는데 제 앞에 있던 남자가 하나 빠졌나 어쩌나.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또 슬쩍 끼어드는데 끼어들지 말라고 제가 그랬더니 이 남자가 못 끼어들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이제 또 제 앞에 있는 그 깡패같이 생긴 그 보좌관인지 뭔지 하여튼 그 남자가 자기가 화장실 간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신고를 하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서 있었는데 하여튼 아는 데가 와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앞에 가서 서 있다가 잽싸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뭐 재판 내용은 좀 적진 않았어요. 뭐 제가 그 내용 자체는 제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과연 김성태가 어떤 형을 받느냐 그게 제 관심사지, 그 내용은 뭐 제가 지난번 남부법원에 몇 번 갔을 때 들었던 그 얘기고, 결국은 뭐 이석채가 한노위에 있었던 참 뭐 이거 풀어서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김성태가 옛날에 노조 뭐 위원을 했었다나 뭐 어떤 기업체에서 그거 하고 있다가 국회의원 들어가서
그 노동 관련 뭐 그런 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있으면서 KT의 이석채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대신에 자기 딸을 KT에 입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편의를 봐줬다. 저는 뭐 재판 받을 때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어쨌든 근데 김성태의 딸이 거기에 임시직으로 들어갔다가 2012년 말인가 2012년도 말이었나 이때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이것도 뭐 조건에 잘 안 맞았는데 이걸 가지고 정규직으로 바꿔주게 한 그게 또 뭐 서유열이라는 사장을 시켜서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가 있고 서유열 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난번 남부법원에서 제가 재판에 갔을 때 자기가 이석채 회장이 시켜서 국회를 찾아갔을 때 서랍에서 이력서를 꺼내서 자기가 받아왔다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뭐 그게 뭐 노란 봉투냐 뭐 흰색 봉투냐 이렇게 할 때 저는 생각할 때 오프 화이트 좀 노란색기가 있는 흰색 아니면은 흰색이 가까운 노란색 뭐 이런 봉투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서유열 사장은 자기가 받아가지고 왔다. 종이가 얇았고 이력서 한 장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임시직도 편의를 봐줬고 정규직으로 되는 것도 이석채가 봐줘서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거기 이제 직원들 두 김씨하고 뭐 회장 그 서씨 그 회장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두 사람 그 직원들은 뭐 별로 가담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또 한 직원 하나는 자기는 그 규정에 맞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뭐 자기 그 한 일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뭐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서유열 사장은 뭐 이석채 회장이 시키니까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일부 가담한 그런 증거도 드러나고 제가 그 재판을 들으면서 뭐 10년이나 거의 다 된 거를 저렇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일들을 기억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2010년도, 2012년 이때쯤만 해도 뭐 아는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뭐 자리 구해주는 거 또 임시직 같은 경우는 꽤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꼭 그렇게 범죄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기억했을 거라 이런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면서 뭐 10년 가까이 된 사건을 기억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려웠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죠. 하여튼 이석채 회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위 이런 것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하고 그렇게 뭐 유대 관계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 편의를 봐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석채 회장은 1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년으로 받은 것 같은데 김성태랑 재판을 받으면서 뇌물 공여, 뇌물 수수 뭐 이런 걸로 돼 있고 또 자기 직원들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1년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위 이런 거에서 뭐 이런 김성태한테 했던 이런 일들이 뭐 이거를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항소심에서는 6개월이 더해서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김성태에 대해서는 이석채하고 그 직원들 간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분명히 김성태가 또 한노위에서 이석채를 불러지를 않았었고 서로 편례를 봐주고 한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뇌물을 주고 받은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1심에서는 무죄였다가 항소심에서 1년 유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이렇게 있고 했는데 뭐 마지막 가서 제가 이제 좀 듣기는 좀 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는 인식이 별로 없었었다. 뭐 그리고 전적이 없다 이런 걸 해서 1년 정도만 받았는데 이 사람이 헌법 뭐 46조를 들먹이면서 판사가 네 뭐 청렴하고 국가 이익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준 의무를 저버리고 딸 취업으로 뇌물 수수를 했다. 하여튼 뭐 그 자기 딸을 자기 딸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준 것에서 뇌물 수수로 본 거죠.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예. 나와서도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도 뭐 엄청 엉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올렸잖아요. 예,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발딱 일어서 나왔어요. 뭐 그 안에서 그 인간들하고 온 인간들하고 제가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3층이니까 2층으로 재빨리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석채 회장이랑 뭐 직원들은 먼저 내려와서 가고 조금 있으니까 김성태가 마지막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달라붙었죠.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저는 좀 떨어져 있어 갖고 정면에 있었어요. 정면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하면서도 이제 천벌받으라고 소리를 질러대는데 또 막상 또 그 앞에서 정면에서 또 소리 지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막 생각은 하죠. 저것들을 제가 그냥 내버릴 수는 없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가슴이 둥둥둥 해지는 거죠. 안 하면은 제가 또 평생을 두고 또 후회를 할 거니까.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딱 지나가서 제 앞을 지나가는데 안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제가 법원에 가갖고 저 배신자들을 그만둘 수는 없죠. 저것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탄핵의 저주가 어떤 건지를 저것들이 알아야 되니까 안 하면 제가 평생을 후회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있죠. 어쨌든 뒷공무원이 되고 내려가는 김성태에 대해서 평생을 사죄하면서 살라고 소리를 질렀죠. 조금 후회스럽긴 하죠. 바로 제 앞이나 정면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으면은 좀 용기를 얻어서 할 텐데 뭐 또 저였었고 또 항소심이었었고 그래서 조금 제가 상가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보면서도 저는 물론 뭐 화가 나니까 그랬는데 저는 오늘 재판을 보면서 결국은 어쨌든 간에 탄핵의 저주는 다 내릴 거다. 뭐 저것들처럼 재판을 받는 거나 어떤 일에서나 분명히 탄핵의 저주는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네. 어제 마포에서 저것들이 아주 뭐 이해운동 아주 뭐 희낙낙하고 난리가 났죠. 아주 좋아 죽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저것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 날은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네.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네들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박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 탄핵을 당할 만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밖에 나와서 이것이 조은진 대표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과연 사람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까요? 해보질 못할까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있는데 어떻게 쟤네들은 박 대통령이 죄가 있을 거야, 박 대통령이 잘못했을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응? 여기가 다 박사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박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맹신하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네, 마포에서 본 그 인간들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들이 뭘 잘못했는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12일 날 그 안철수 거기 갔을 때 나오면서 너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뭘 하냐고 소리 질렀었잖아요. 제가 방송을 보니까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한테 또라이 이렇게 한 놈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제 다음에 또 걸리면 가만 안 놔두죠. 배신자들은 어제도 제가 안상순이 또 누구였어? 김종석 뭐 이런 인간 봤는데 누구라도 걸리면 저것들은 깨달아야 돼요.
진짜 탄핵한 대가가 어떻다는 건지 저것들은 깨달아야 돼요.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대로 족족 배신자들은 눈에 띄는 대로 배신자를 불러서 저것들이 자손대대로 천벌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기는 그냥 하여튼 저것들이 자손대대로 배신자들은 하여튼 자손대대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냥 저것들이 아무 일 없듯이 저것들이 행복하게 살 수는 없죠. 왜 박 대통령을 저렇게 해놓고 나라를 파탄내고 수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괴로움에 빠뜨리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데 저것들이 책임을 안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애비와 남편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도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왜?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내일 저는 대구로 갑니다. 열심히 기회가 되는 대로 탄핵에 대해서 탄핵한 놈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